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이 정부가 최대 4,4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는 양의 해외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쯤부터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데 코로나 취약계층과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이 우선 접종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해외 코로나19 백신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000만 명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3,400만 명분을 선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의 60%가량인 3,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백신 개발이 끝나지 않은 점, 접종 과정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1,400만 명분의 여유분을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개별 협상으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제약사별로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화이자 1,000만 명분, 모더나 1,000만 명분, 얀센 400만 명분입니다.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선 자료상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 백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부분 해외 제약사가 요구하고 있는 부작용 면책권 등의 계약 조건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렇게 계약이 맺어지고 또 백신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 검증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반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될 1,000만 명분의 백신 제약사 3곳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보된 백신은 내년 2월쯤부터 차례로 도입될 예정이나 접종 시기는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해외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접종 대상은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집단시설 거주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함께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사자, 경찰, 소방공무원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이 우선 접종 권장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 대해선 제약사들의 임상 자료가 부족해 추후 자료가 확인된 이후 접종 여부를 별도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백신 예방접종에 앞서 저온 유통 등 각 백신의 유통 보관 체계와 짧은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백신 예방접종 세부 전략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국이 오늘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80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첫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전 지구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런던 시내 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포함한 영국 70개 거점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화이자 바이온테크가 공동 개발하고 벨기에 공장에서 제작해 특별 운송된 백신입니다. 80세 이상의 노인과 요양원 직원 그리고 환자들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현장 의료 인력 등이 먼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Very serious type of virus that we are not aware of, and now we find that that we actually found a way to sort it out. So it was a big relief for me.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부작용에 대비해 일정 시간 병원에 머문 뒤 귀가하며 첫 접종 뒤 3주가 지나면 두 번째 접종을 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국 내에서는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일반인 접종을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90대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남편 필립 공도 순번에 따라 백신을 접종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부작용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We can now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nd this vaccine will help us to get past this pandemic once and for all. 영국 정부는 모두 2천만 병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인구의 40%인 2,5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영국의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4,000여 명, 누적 사망자는 6만 1,000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사정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4명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확진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호준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4명입니다. 국내 발생 566명이고요. 해외 유입 2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34명까지 늘었고 사망자는 3명이 추가돼서 152명입니다. 일일 확진자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과 월요일
600명대를 기록하다 오늘은 590여 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금요일 이후로는 조금씩 증감을 반복하면서 600명대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은데요. 212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경기 146명입니다. 인천까지 포함해서 수도권 전체 확진자는 385명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역에선 울산이 눈에 띄는데요. 어제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명의 확진자가 대거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새로 집계된 집단 감염 사례도 정리해 주시죠. 일상 감염과 치약시설의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새로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음식점과 노래교실입니다.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162명 됐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음식점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1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전북 완주의 자동차 공장에선 지난주 토요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 14명이 추가돼서 누적 15명이 됐고요. 울산 남구의 한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8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 100명을 기록했습니다. 감염이 확산될수록 위중증 환자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주 전 위중증 환자 79명이었는데요. 오늘은 134명까지 늘었습니다. 2주일 만에 70%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환자 비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까지 최근 2주간 60세 이상 환자 비율을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중증 환자와 고령 환자가 늘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실도 줄고 있습니다. 11월 초엔 즉시 사용 가능한 중환자실이 131개였지만 지난주엔 55개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 일주일 뒤에는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백신 확보 소식은 나왔습니다만 실제 접종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서울에선 공연이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식당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진행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대형 음식점 파고다 타운과 노래교실 관련해 50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62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음식점의 예술단 공연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추가로 확진된 이들이 이용한 노래교실을 중심으로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음식점에서도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시설들은 출입자 관리가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객석과 게임 좌석이 분리되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용산구 웨스턴 라운지, 투페어, 다이스, 젠틀 레빗, KMGM 업소 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신속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소재 실내 체육시설과 병원 관련해서는 각각 3명이 추가 확진됐고 마포구 소재 홈쇼핑회사와 강서구 소재 댄스 교습시설 관련 확진자도 각각 3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여전히 6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 수도 전체의 2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도 이달 들어 4%를 기록해 지난 2달여에 비해 4배나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로도 감염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진행돼 의료체계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만이라는 아니란 생각이 방역의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연말까지 앞으로 3주간 약속과 모임, 여행은 취소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경기도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6명 발생했습니다. 양평 개군면 주민 집단 감염과 관련해 9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서울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해 9명이 새로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연쇄 감염은 91명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넘었고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경우도 22명입니다. 대전에서는 지난주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 맥주집과 관련해 확진자 6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60명이 됐습니다. 충남 아산의 경찰대에서는 재학생 1명이 확진돼 접촉자를 중심으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홍정표 기자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전에서는 한 맥주집과 관련된 집단 감염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급속히 확산되다 주말 사이 주춤했는데 어젯밤 늦게 또다시 관련 확진자 6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 맥주집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3일 방문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졌는데요. 확진자 가운데 일부가 사흘 뒤인 26일 재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이 26일 방문자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인근 세종과 전북 익산, 충남 태안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60명까지 늘었습니다. 충남 청양의 한 마을에서도 마을회관에서 함께 식사한 주민 11명이 어제 한꺼번에 확진된 데 이어 접촉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에서 오늘 3명이 더 확진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가 26명이 됐습니다. 어젯밤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에서도 재학생 1명이 고열 등의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15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울산 남구의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추가 확진된 이들은 환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들로 병원 밖으로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울산 남구의 요양병원과 관련해 9명이 또 확진됐습니다. 울산시는 입원 환자 2명과 병원을 퇴직한 요양보호사와 환자의 가족 등 7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5일 60대 요양보호사가 첫 확진된 이후 6일에는 38명이 또 어제는 60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환자와 병원 종사자 등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병원 종사자 확진자의 가족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도 가족과 지인 등 외부 접촉자 7명이 확진돼 병원 밖으로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6일부터 10층짜리 건물 전체를 격리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또 요양병원과 무관한 3명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중학생 1명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울산시는 확진자들 가운데 중증 환자는 울산대 음압병실로, 경증 환자는 경남 등의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고 있지만 한꺼번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 병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0시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60명을 넘어선 전라북도는 오늘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직원과 가족 2천여 명을 모두 검사한 결과 연쇄 감염이 잇따라 확인됐는데 공장 안에 있는 체력 단련실 등을 함께 쓰던 직원들 사이에서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가 집중된 화물차 생산 라인은 이틀째 가동을 멈췄습니다. 전수검사 마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일정 기간 동안 그곳의 선별 진료소는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심지어는 증상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도 검사를 원하시면은 검사 진행하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며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높인 가운데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는 전북도 무주와 장수를 뺀 모든 시군에 오는 28일까지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업종 유흥시설은 문을 열 수 없고 식당 안에선 밤 9시까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연말까지 모든 모임을 취소하고 일상을 멈춰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는데 야당은 의회 독재,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법사위입니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으로 막아봤지만 표결 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체 회의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강욱 의원을 포함해 4명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됐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건데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통과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오늘 정무위원회, 환노위원회, 국방위원회 곳곳에서 이런 무도한 일을 되풀이할 겁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이 논의되는 정무위, 노동관계법이 상정된 환노위에서도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입니다. 수적 열세인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 하나하나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최대한 지연시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을 꺼내도 법여권 의석을 규합해 재적의원 5분의 3 요건을 채워 종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의 검찰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현직 검사 A씨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과 술자리의 주선자로 지목된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주영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536만 원 상당의 술자리를 함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검사가 올해 2월 초가 돼서야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며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현직 검사 2명은 일찍 귀가해 접대받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기소되지 않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은 접대자에 불과하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점과 경위 목적 등에 비춰 향응을 함께 누린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감찰부 수사를 서울 고검으로 넘기게 됐는데 이에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뒤에 감찰부 수사가 중단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 3과의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받아 조사한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 착수 단계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찰 3과가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남관 대검차장검사는 관련 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재배당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별도로 수사 의뢰한 사건 역시 서울고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어 관련 사건 지휘를 조 차장검사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측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직무 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의 사건을 배당한 데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용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즉 CPTPP 가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역 분야도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시장 선점을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인 만큼 시장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WTO, 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는 중국 주도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 호주 등 핵심 동맹국을 주축으로 TPP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 기조 속에 여기서 탈퇴하자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이 수정해서 만든 것이 CPTPP인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CPTPP 복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CPTPP 이외에도 다양한 FTA를 추진해 다자무역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역 분야도 환경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는 무역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출 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가 그린 뉴딜을 통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앞으로 재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비위는 해당 공간이 아닌 외교부 본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 접수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됩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 처리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뉴질랜드 대사관 등 해외 공간에서의 성추행에 외교부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뚫고 북한이 올해 석탄 밀수출로 최대 4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중국의 방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해상 환적을 통한 석탄 수출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것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분석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올해 북한이 제재망을 뚫고 석탄 수출로만 최대 4억 1천만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무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1년간 남포항에서 중국 닝보 저우산 등지로 수백 차례 석탄을 운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망을 피하는데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 국익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석탄이나 물자 운송에 대해 매우 허술하게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강력히 동참하지 않는 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대량 살상무기 확산의 위험까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 확산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모험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이 같은 언급은 미 국무부가 최근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또 명분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억제, 비확산에 주안점을 뒀지만 강도 높은 비난의 무게중심은
중국에 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상향으로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내년도 신입생 선발이 면접 대신 완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오늘 자사고의 요청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안전관리 방안을 변경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자사고 20곳은 내년도 신입생을 완전 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엿새 만에 약세로 돌아서며 2,70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2% 넘게 하락하면서 9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4.51포인트 하락한 2,700.93에 코스닥은 20.04포인트 내린 906.84에 마감됐습니다. 지속된 상승 랠리에 대한 부담감 속에 오늘 시장은 숨고르기 장세를 펼치면서 반도체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출회됐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1조 원 넘는 대규모 순매도에 나서며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연일 신고점을 경신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로 돌아서며 각각 1%와 2% 넘게 내렸고 금융당국의 배당 축소 권고 소식에 은행주가 연이틀 하락했습니다. 반면 LG전자가 4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며 6%대 강세였고 SK는 바이오 사업 성장 기대감에 2%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콜드체인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30전 오른 1,085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영하의 쉬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 경북 내륙,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추위는 낮부터는 차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고 대기질도 깨끗한 편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밤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겠고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 충남 북부에도 눈이 살짝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구 역시 영하 3도, 청주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6도, 청주 7도, 대구 9도, 광주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